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는 동안에 종종 사연을 틀어놓는 사람입니다. 딸을 둔 아빠이기도 하고요. 직업을 소개하자면 그저 평범한 자영업자로 표현을 하고 싶네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무렵에 집에서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창훈아, 어떡하니? 누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뭐라고? 아버지가 어디서 어쩌다가? 친구분 만나러 가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어. 일단 알고는 있으라고 전화한 거야. 나도 연락받고서 이제 막 병원에 도착한 건데 혹시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으면 다시 연락할게. 상황을 알려주되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침착하게 말을 하는 누나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형제라고는 누나 한 명뿐인데 저와 7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 터울이 큰 편이라 어렸을 때부터 누나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꾸중도 많이 들었으나 그만큼 많은 챙김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저한테는 마치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죠. 부모님은 제가 5살이었을 때 귀농을 결심하셨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갑박함 속에 힘드셨던 것도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가까운 지인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재산 피해를 상당히 봤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혼자 지내고 계셨던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향했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으나 그래도 더 오래 사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경로당으로 향하시다가 돌뿌리에 걸려 크게 넘어지셨고 가뜩이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셨던 할머니는 회복을 못하신 채로 병원에서 끙끙 앓으시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하루 종일 머무는 고등학생이라는 핑계로 할머니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었는데 두고두고 죄송할 따름이죠.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상심이 컸는데 특히나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막내이시거든요. 5남매 중에서 막내이시기 때문에 유년 시절에 가족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모두 엄하고 진중하신 성격이었고 자식들한테는 항상 엄격하게 교육을 하신 편이었지만 그래도 막내 자식한테만큼은 조금 유하게 구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더욱 나이가 드실수록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깊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변변치 않은 모습만 마지막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잠드신 곳 바로 옆에 모셔졌고 아버지는 하염없이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서글픈 감정을 느꼈었죠.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대로 무너지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시듯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나가셨고요. 어머니와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누나가 결혼을 하고 이런 커다란 일들이 있는 동안 아버지는 든든한 미소를 변함없이 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로만 알았어요. 설마 한순간에 그렇듯 쓰러지실 줄은 몰랐습니다. 별일이 아니기를 바랐는데 애석하게도 별일이 맞았습니다. 누나한테서 당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되면 바로 오라고 그러더군요. 떨리는 심정으로 달려간 병원에서 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청첩병력이었고요. 좋은 소식은 그렇지만 아직 초기라고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가 쓰러지셨던 거는 암과 별개의 문제였는데 처방약을 복용하고 식단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질 문제라고 하였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매사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가족들은 동시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심적으로 계속 힘들어해 오셨음을 알 수 있었네요. 앞으로 내가 더 신경을 잘 써야지.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잘해주면 훨씬 더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가 애써 눈물을 삼키시며 그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외가 쪽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만 전해 들어본 이모 두 분은 아주 어렸을 적에 다른 집으로 진작에 보내졌고 그 이후로는 영영 볼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어머니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가보셨다고 하니 말 다 한 셈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를 친가에서는 탐탁치 않게 봤었다는데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반드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가족들 앞에서 주장하신 바람에 결혼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어머니를 어엿한 막내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셨었고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일군 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으며 잘한 선택이라고 보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인데 아버지까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지난 날들을 다 돌아보게 되면서 경각심 또한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며 어머니는 반드시 아버지의 건강을 완벽히 회복시킬 거라고 장담하셨어요. 앞으로 더욱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이다 보니까 저는 누나하고는 다르게 뭐든 편하게 누렸었거든요. 학교 생활도 부족함 없이 했었고 때마다 가방이니 운동화이니 하는 것들을 새로 갖출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제가 합격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바로 등록금을 낼 현금부터 마련을 하셨었고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용돈도 미리미리 다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복을 받은 놈이었죠. 편안하게만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영원히 떠나실까봐 저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했고 나이만 성인이지 아직 미성년자 같기만 한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가 가능한 단계라고 하는 데다가 어머니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는 제가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따로 불러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너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졸업하는 대로 곧장 취업하고 절대 여유 부리면서 백수가 되어선 안 된다. 창훈아, 알아들었지? 아버지가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누나는 왜 이렇게 심각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너 아직 모르지? 치료는 공짜야? 치료가 한 번으로 돼? 그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야. 그럼 그 기간만큼 다 돈인 거야. 창훈아, 집에서 걱정할까봐 아직 두 분한테는 얘기를 안 전해드렸는데 네 매형이 직장에서 잘렸어. 뭐? 매형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셨었잖아. 그런데 잘리셨다고? 언제? 이제 2달 정도 됐어. 넉넉히 쉴 수는 없으니까 당장 지금은 아는 사람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중이고 틈틈이 새로 들어갈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 아무튼 내 말은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취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창훈아, 우리 집에서 네가 믿을 구석이라는 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살아야 돼. 저는 어째서 누나가 그토록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매형이 원래 누나하고 결혼하던 당시 직장을 되게 괜찮은 곳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누나가 땡 잡았다고 여기면서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랬건만 매형이 직장에서 잘렸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아버지는 암 환자이셨고 어머니는 너무 힘들게 자라셨어서 그런지 원체 건강 체질이 아니셨고 누나는 일 다니랴 애들 돌보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으며 매형은 실직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제가 한가로운 미래 고민 따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부질없는 고민들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서 모두 흩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학점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시험 기간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간에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뛰었고요.
졸업할 때 그나마 좀 더 나은 학점이 찍힌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다행이었고 보람이 있었죠. 그러나 취업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애매한 대학교의 졸업장으로는 높은 영역을 넘보는 것에 한계가 있더군요. 이력서를 수도 없이 쓰고 돌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기대를 해봤던 곳에서 최종 탈락을 했던 날, 저는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으로 눈을 낮춰서 지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갔었죠. 일하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를 나쁘게 표현하자면 미개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정시 출근은 있어도 정시 퇴근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골로 가겠구나 싶다가도 가족들만 믿고서 대학까지 편하게 다녔던 과거를 생각하면 억지로 힘을 내게 됐었죠. 저는 설마 저의 그런 노력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옆부서의 여사원에게 잘 보였던 건데요. 그 여사원은 하는 것도 별로 없이 편하게 근무를 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여자 사원이 근무 태도를 편하게 한다? 게다가 결혼을 하고도 아무런 퇴사 압박도 없이 재직을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있기가 힘든 경우였습니다. 그 여사원이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사장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여사원이 저에게 따로 말을 하기를 본인이 아직 미혼이었으면 데이트 신청을 저한테 한번 해봤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남자라서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여자가 왜 이러는 것인지. 이게 대관절 무슨 개수작인가 싶어서 경계를 잔뜩 하였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주려는 의도였더라고요. 그 여사원은 사장의 조카였으니 지인들 또한 수준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당장에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보기로 했던 여사원의 그 친구가 갑자기 변덕을 일으켜서 소개를 안 받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어떤 아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는 언니라는 사람 또한 변덕을 일으켰죠. 그래? 그럼 그 소개 내가 받아볼까? 어떤 남자가 나오는지 가서 구경이나 해볼래. 순전히 심심해서 재미있는 건수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소개받는 자리에 대뜸 나와본 사람과 저는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소개를 받기로 했던 여사원의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아는 언니라는 사실을 저는 당일 그 자리에서 알게 됐었고요. 저보다 5살이나 연상이었죠. 나이가 좀 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왠지 과거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장 들어가기 직전에 파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게 웬 개망신이냐 하면서 뒷목 잡으셨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아무렴 낫죠. 안 그래요? 네, 그럼요. 저도 동의합니다. 시종일강당당하고 여유가 넘쳤던 상대를 향해 저는 최대한 겸손하고 매너 있게 굴고자 했습니다. 이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상대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을 해왔어요. 고분고분해서 마음에 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서 손을 흔들더군요. 당황했던 저는 멍청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주 손을 흔들어주고 말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아내의 첫 만남이었어요. 진심으로 털어놓는 것인데 저는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담스러워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저에 비해서 아내 쪽이 너무나도 집안이 좋았거든요.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었죠. 아내가 공주 신분이라면 저는 노예 신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짧았던 그 교제 기간 동안 저희 두 사람은 절대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었던 건데 아내가 막무가내로 결혼을 밀어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처가에서는 저를 반대했었죠.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시집도 안 간 채로 처녀 귀신 될 거냐고 혼냈더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를 개뼈다귀를 데려와? 너 일부러 작정하고 이러는 거니? 장모님은 노발대발하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고요. 아내는 뻔뻔하고 태연스럽게 계속 결혼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던 장인어른이 손에 잡히는 재떨이를 던지셨는데
그게 제 입술에 잘못 맞았었죠. 입술 한쪽이랑 입안이 터져서 며칠 동안 밥 먹을 때 무진장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자신 없다고 재차 아내에게 말했었어요. 그냥 헤어지자고 말을 하려던 제 입을 아내가 단호하게 째려봤습니다. 우리 집안 설득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저는 아내가 굉장히 단호하게 굴길래 비장의 묘수라도 가지고 있던 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단 살림을 차려서 둘이 함께 살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들도 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내가 의기양양해했습니다. 이게 대관절 무슨 소리인가요? 한마디로 그냥 냅다 같이 살아버리자는 것이었는데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 싶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강했던 아내를 거역할 도리가 없어서 제가 결국 그 장단을 맞춰주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대뜸 아내가 언제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모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집을 우리 신혼집이라 불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누나는 이왕 그렇게 된 거 일단 살아보는 게 어떠냐는 반응이었어요. 내가 그쪽 동네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 되게 좋은 위치 아니야? 일단은 눌러 살아. 어떻게든 되겠지. 누나가 그렇게 나오자 매형도 부모님도 죄다 동의를 했고요. 가족들조차 아무도 저를 만류하지 않더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아무런 핑계가 없었죠. 심지어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부잣집 여자하고 세계의 사랑에 빠졌다고 여기면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힘을 내어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만 환장할 노릇이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아내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였죠. 몇 달 뒤에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 사실을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집으로 불쑥 찾아오셨던 장모님이 제 싸대기를 세게 날리셔서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일단 장모님한테 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대기를 맞았고요. 제가 내년에 아빠가 된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됐었죠. 아이가 생겼다는데 뭘 어쩌겠나요. 급하게 결혼식 이야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얼른 결혼식을 올리자는 쪽으로 우선 이야기가 나왔었으나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처가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좋은 쪽의 일들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와 아내의 결혼식은 그때 올리기 어려워져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출산 이후로 말이죠. 어쨌든 아내가 임신을 했고 저는 제가 원하던 곳으로 이직을 해서 순조롭게 직장 생활 중이었고 첫 단추는 이상하게 끼워졌으나 아무튼 순조롭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였었네요. 시간이 흘러 어여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원하셨던 손녀의 이름이 있었으나 아내는 이미 인터넷을 뒤져서 마음에 드는 이름들을 선별해놨던 뒤였죠. 그래서 결국 아내가 골라놓은 이름 후보들 중에서 장인어른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 고르셔야만 했습니다. 저요? 저는 애초에 선택권 따위를 받아본 적도 없었죠. 그저 아내가 이름 고르는 센스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던 게 전부입니다. 저는 아내의 남편이었고 태어난 아이의 아빠였으나 여전히 어딘가 처가 집안하고는 섞이지 못한 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 같더군요. 무척 씁쓸한 사실이었으나 저는 별로 개념치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들과 진정으로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태어난 아이의 귀여운 웃음만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사르르 녹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존재만으로도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딸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게 전적으로 저의 뜻이라기보다는 휩쓸려가는 상황들이 많았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었던 순간도 그러했었고 계속 뭔가 지치는 기분이었는데 태어난 딸을 보자마자 지난날의 모든 고충과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같은 것들이 싹 사라지더군요. 오로지 딸만 보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신기할 정도로 저를 닮아 있는 것도 제 마음을 움직였었죠. 생긴 게 저랑 판박이었고요. 입을 앙 다물 때의 모양은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자기 친할머니의 입모양을 물려받은 것이었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외모적으로 너무 친탁을 했기 때문에 처가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차는 사위인데 태어난 손녀마저 그 사위를 닮아 있었으니 장모님이 아이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크게 푹푹 쉬었던 게 그런 이유 같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 아이를 자랑해줄 자신이 있었으니 처가의 반응이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최고로 많은 사랑을 주면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서 전적으로 육아를 하게 됐었죠. 일을 그만두었던 건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고요. 당신이 안 보면 그럼 애를 누가 봐? 나는 남한테 우리 애 맡기는 거 싫어. 내가 전에 몇 번 말하지 않았었나? 내 사촌 언니가 예전에 사람 써서 아기 돌보는 거 맡겼었는데 아기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잖아.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내가 낳은 아기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생각이 안 들더라고.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이 마음에 들었었고 사회 경력이 끊기는 게 너무 아까웠으나 괜히 베이비시터를 잘못 고용했다가 아내가 말한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이한테 이미 애착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살림을 했고요. 그럼 아내는 뭘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냥 밖을 나다녔습니다. 운동도 다니고 약속 모임에도 나가고 주 3일은 출근도 했죠. 처가 회사라서 꼴랑 3일만 출근하고도 잘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코피 쏟으며 학점 관리했었고 첫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위경련까지 얻었던 전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낙하산 타고 편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맛이 참 쓰더군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지내게 될 줄 과거에 상상도 못했었으나 어쨌든 사람이 눈앞에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적성이니 뭐니 따질 것 없이 제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 때문도 아니었고 집안일도 힘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태도 문제였죠. 항상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로는 저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아내에게서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게 느껴졌죠. 항상 저를 후순위로 두었으니까요. 말로는 아이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기저귀 한 번은 안 갈아주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뻐할 줄만 알지 아무런 뒤치다꺼리도 안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아내는 서로 맞지 않았어요.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 셈이었으니 같이 살면 살수록 안 맞는 것들만 보였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게다가 아내는 기분 팔아서 자주 화를 냈고 그럴 때면 막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러나 이혼을 하면 아이를 빼앗길까봐 그게 무서워서 차마 말도 못 꺼내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걸 기회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우스운데 아내가 바람이 났었거든요. 상대는 재미교포였고요. 일정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다가 아내를 만나서 눈이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이 잘 사는 놈이었고 아내보다 한 살 어렸죠. 둘이 완전히 또래였어요. 늦은 시각 제가 자는 줄 알고 아내가 베란다에 나가서 그놈과 통화를 하다가 저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당장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내는 그놈이랑 자기 가족들에게 바람핀 거 걸려서 이혼 통보 당했다고 밝혔고요. 그놈은 바로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미친놈 아닌가요? 이러니 유부녀랑 만났던 것이겠죠. 처가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고요. 거기까지의 상황을 아내가 고스란히 저한테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애는 내가 키워. 그러니까 애한테서 손 떼. 아내가 몹시 당황하더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아이를 버리고 돈만 요구할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참나, 대체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예상을 했던 걸까요? 아내는 저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확신만 하게 됐었네요. 저는 단호하게 아이를 제가 키우는 것이 이혼 조건이라고 강조했고 아내는 또다시 이 얘기를 처가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가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애 떼어버리고 이혼? 새 출발? 너무 잘 됐지? 장모님은 아내를 축하해주기까지 하셨었죠.
이혼 과정에서 처가를 보고 저는 콧대 높게 산다고 해도 그 사고방식의 수준까지 고급스럽진 않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아내는 양육비를 한 번에 줄 테니까 아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키우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저도 질 수 없다 싶어서 당당하게 외쳤죠.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나중에 가서 애가 보고 싶다고 몰래 찾아오지나 마. 이제 우리 인생에서 당신은 없어.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비싼 전문 변호사를 써서 이혼을 깔끔하게 처리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은 왜 쪼잔하게 줬는지 저는 몰라도 아이한테는 제대로 몫을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돌아섰던 것뿐입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었고요. 이혼당하고 내쳐진 저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다면서 다들 한숨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한 입장이라고 암만 말해도 가족들은 별로 안 믿는 눈치였었거든요. 이혼하면서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 가족들은 다 알았었고 무척 심란해했습니다. 누나랑 같이 집에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고운히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우셨어요. 큰 돈이기는 하다만 얘가 크려면 세월이 앞으로 한참인데 아이고야.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이 집을 챙겼으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앞날이 막막하다며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집값이 폭등하면서 어머니의 눈물이 다 마른 지 오래였고요. 딸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취업을 했었는데 너무 오래 쉬었던 탓인지 적응을 잘 못하겠더군요.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직장은 오래 다닐 게 못 되니까 장사라도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제가 장사를 시작했었네요. 아주 작은 가게를 사부작거리면서 운영했었고요. 딸은 고등학교 진학을 목전에 두고 이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학 잘 가려면 지금부터 집중을 잘해야 돼요. 책상 앞에 앉아서 야무지게 말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미소가 저절로 나섰습니다.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몰라요. 딸이 이제 사춘기 나이인데 혹시 자기 엄마 이야기는 안 하냐고 가족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딸은 분명히 자기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도 모르는 척 굴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빠뿐이에요. 자기 엄마라는 존재를 아예 지운 것처럼 굴더라고요. 비록 중학생이 되어서는 사춘기라 그런지 성격도 좀 예민해지고 쌀쌀맞게 굴 때도 있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영락없는 아빠 바라기, 아빠 껌딱지인 아이였었죠. 저에게 있어서 딸은 제 모든 것이었고요. 제 삶의 이유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게 내민 성적표에 하루의 모든 피로가 씻기고 한바구음이 났으니까요. 어버이날이면 딸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카네이션, 손편지 같은 것들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대학 목표를 딱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딸은 수능 시험을 제법 잘 보았고 아주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내심 조금 더 좋은 대학교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으나 저는 이것도 정말 잘한 것이라며 칭찬을 해주었네요.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대학교 입학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을 했어요. 희한하게도 조카 녀석들이 다들 영리한데 공부 쪽 머리는 아니라서 좋은 대학 가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부모님이 제 딸을 기특해 하셨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누나하고 매형은 공부 잘하는 딸을 둔 저를 부러워했고요. 하지만 절대로 질투는 안 했어요. 예전에 이혼하면서 돈을 받았을 때 사실 그때 누나하고 매형한테 쓰라고 돈을 꽤 줬었거든요. 애들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누나랑 매형이 두고두고 저한테 고마워하면서 잘해줬습니다. 제가 남자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고충이 많았겠나요. 누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죠. 당연히 매형의 협조가 있었고요. 딸이 초등학교 시절 방학 되면 내내 부모님 댁에 가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손녀를 여름이고 겨울이고 내도록 봐주셨었죠.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딸은 비록 엄마 없이 자랐지만 구김살 하나 없었고요.
저는 장사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가게가 자리를 잡았고요. 매출이 꾸준히 괜찮게 나오기 시작했던 건 장사를 시작한 지 7년째 기존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네요. 항상 그럭저럭 장사가 되고 있었고요. 비상금은 언제나 마련을 해둔 채로 살았습니다. 딸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앞으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따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서 휴학을 하고 잠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냥 어리게만 보이는 딸이 혼자 외국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나 과거의 저를 떠올려 보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생각이 많았던 저의 모습과 지금의 딸이 겹쳐 보이더군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주책맞게 배웅을 하면서도 공항에서 울컥 눈물이 날 뻔했었네요. 효녀인 딸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꼬박꼬박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넘게 여행을 끝내고 온 딸은 무척 의젓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복학을 하였고 대학 졸업장을 따냈어요. 취업 준비도 야물딱지게 하더군요. 아빠인 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딸은 취업을 하더니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빠도 이제는 누구를 좀 만나세요. 인생 길잖아요. 그리고 아빠는 아직 한창인걸요? 진지한 태도 속에 농담을 섞어서 말을 해주는 딸이 정말 속 깊어 보이고 대견스러워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워낙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었던지라 재혼을 생각 안 해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 딸이었어요. 제 자식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었고 이런 제 뜻을 알기에 가족들도 저한테 재혼을 밀어붙이지 않고 그냥 지내왔던 것이죠.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본인이 다 컸으니 제가 안심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된다는 딸의 그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이런 기특한 딸을 저는 벌써부터 누구 주기가 아까웠어요. 딸이 어떤 잘난 놈을 데려온다고 해도 제 성에 찰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딸을 언젠가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저는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 인생이 아니라 딸의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딸은 첫 직장을 다니면서 연애도 하는 것 같더니만 2년 뒤에 이직을 하길래 그때 한번 물어봤더니 이직 준비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괜찮게 잘 만나는 듯 싶었는데 왜 헤어졌냐고 싸운 거냐고 물었더니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진지하지가 못해서 오래 만날 인연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람기가 있더라고요. 뭐? 바람기? 그건 안 될 일이지. 바람 피우는 것들하고는 아예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잘 헤어졌다. 저는 딸이 상대를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믿음직스러웠네요. 딸은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도 제 일상을 보내느라 제법 바쁜 시기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게 불과 3개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사귄 기간은 1년 정도라고 하지만 결혼 이야기를 듣는 게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갑작스러웠던 점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네 집안이 꽤 산다고 딸이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친이 어디 기업 회장님이시라고 하더군요.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그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었고요. 두 사람은 딸이 전에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에 처음 만났었다고 해요.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서로 앉게 됐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메일 주소를 교환했던 것이죠. 그게 인연이 되었고 한국에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어 실제로 다시 만나봤는데 서로 강한 호감을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집안이 그렇게까지 잘 사는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만났다가 알게 돼서 부담감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를 붙잡더라고요. 자기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빠, 저는 그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요. 믿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내키지 않은 심정이었으나 딸이 너무 간절하게 나오길래 일단 상대 측을 만나보기나 했었죠. 예비 사돈내외 예비 사이를 한자리에서 만나게 됐었는데 태도가 무척 고압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와 제 딸을 아래로 낮잡아보고서 말을 하더군요. 명백히 깔보는 듯한 자세였고요.
예비 안 사돈 되시는 분은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바깥 사돈 되시는 분은 제가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크게 저으셨고, 성격 차이로 이혼한 뒤로는 애엄마를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종전보다 더욱 고개를 크게 흔드셨어요. 내가 일찍이 우리 막내한테 결혼만은 원하는 여자하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애비로서 자식한테 한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마치 받아주는 걸 고맙게 알고 영광으로 여기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돈 상관없이 그저 착하고 성실한 놈이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저런 집안의 자식과 결혼을 한다는 것인지 골치가 아팠습니다. 제 과거가 떠올라서 더욱 반대를 하고 싶었죠.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필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딸에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마자 딸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울었어요. 저는 아빠하고 달라요. 그런 딸의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심란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이랑 말다툼을 벌였었죠. 그런데 머리를 식히고 나니까 제 딸이 어떤 딸인데 저보다 낫고 똑똑하고 신중한데 어련히 결혼도 알아서 결정을 잘 내린 게 아닐까 싶어서 믿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으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혼을 허락하라고 그러셨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납득이 됐고 저는 딸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아빠, 저 진짜로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에 이거면 된 거구나 싶었네요. 결혼식, 신혼집,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까지 그 집안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진행하고 해결했습니다. 어찌 보면 돈 있는 집안의 덕을 본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는 옛날에 겪어봤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고압적이고 제멋대로인 태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서 씁쓸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딸이 잘 적응을 해서 잘 살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해서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었고요. 딸은 결혼 생활에 적응하랴,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적응하랴, 여러모로 바쁘고 정신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어 한 집안에서 살고 있으니 그 점에서 오는 기쁨이 아주 큰 것 같았고요. 이제 딸이 스스로 인생의 이막이 열었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저는 속으로 많은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 끝에서 마주하게 되었던 건 딸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집에서 직접 멋진 저녁상을 차릴 거라고 말했던 딸이었어요. 그래서 기념을 잘 보냈나 궁금하여 그 다음 날에 먼저 연락을 해봤었죠. 그랬다가 딸의 우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이미 저한테 마음이 떠난 사람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결혼 1주년인데 사이놈이 약속했던 귀가 시간을 안 지킨 것도 모자라서 자정 무렵 술에 취해 들어왔는데 옆구리에 여사를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사가 제 딸을 보고는 당황한 웃음을 지으면서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딸이 울면서 털어놓은 이야기에 분노한 제가 감정을 애써 다스리며 이런 적이 처음이냐고 물었죠. 왠지 짚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딸이 사실은 이미 2달 전부터 사이놈이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아무리 딸이 감추려고 해도 언제부턴가 목소리도 억지로 밝게 내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좋지 않았는데 사이놈이 뻔뻔스럽게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상습적으로요. 딸은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사이놈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이놈이 아닌 자기 자신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이놈은 보란듯이 제 딸을 기만했습니다.
제 딸을 구슬려서 결혼했으면 책임을 다하고 의리를 보여야지 어떻게 결혼한 지 단 몇 달 만에 그런 추태를 보인단 말입니까? 사이놈이 이해도 안 가고 용서할 수 없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건물에 붙어있는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더군요. 있는 집 자식들이 더한다더니 그 꼴을 보자 대략 어떤 놈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던 사이놈은 제 용건을 알아차리고 머쓱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게 어떻게 그딴 가벼운 말로 보장이 된다는 거야? 쌀밥만 먹는 게 질려서 충동적으로 파스타 좀 먹어봤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게 그렇게 죄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반성합니다. 됐죠? 사위는 귀찮다는 듯이 말을 술술 뱉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걸 파스타 먹는 걸로 비유하다니 이런 천박한 놈을 봤나 싶어서 제가 그 뺨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위놈이 맞은 뺨을 부여잡고서 얼떨떨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제 딸에게 사과하고 싹싹 빌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이혼시킬 거라고 했어요. 한 대 때려준 것은 그나마 개운했으나 속은 계속 답답하여 한숨을 쉬면서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딸에게 상황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긴 머뭇거림 끝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오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 막내 녀석의 얼굴을 때리셨다고? 그럴만 하니까 그랬겠죠. 사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아랫도리를 그렇게나 함부로 경박하게 놀리고 다닌답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막내 녀석을 때린 게 잘하신 일이다. 못한 일도 아니죠. 저랑 제 딸한테 사과는 못하실 망정 지금 이러시는 것만 봐도 부전자전 같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떤 자식인데? 막내라고 귀여움만 받으면서 큰 그런 자식인데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 될 마당에 어딜 감히 때려? 저도 집에서 막내입니다만 그딴 교육은 안 받고 컸네요. 그럼 이만 저는 장사하느라 바빠서요. 솔직히 심장이 벌렁벌렁했으나 딸을 위한 분노가 더 컸던지라 과감하게 말을 뱉고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아유, 웬만하면 오늘은 빨리 마감을 치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매장 직원도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마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마감을 했는데요. 내부 조명도 하나밖에 안 켜뒀고 전면 유리벽에 커튼까지 내려뒀건만 갑자기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반사적으로 대답했던 저는 이내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안으로 들이닥친 장전 다섯은 주먹을 쓰게 생긴 험악한 인상들이었어요. 그러길래 이 양반아 상대를 봐가면서 때렸어야지.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맞으시면 돼. 일로 오쇼. 그 중에 한 명이 목을 무섭게 돌리면서 뱉은 발언에 이 주먹들을 바깥 사돈이 보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사이놈 뺨을 한 대 친 것과 주먹들 다섯이 저를 때리러 오는 게 어떻게 같다는 건가요? 되로는 진작 그들이 등지고 있었고 제가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는 듯 다가오는 그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제가 애를 쓰면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막 집어 던졌습니다. 이렇게라도 일단 시간을 벌고 싶었죠. 저에게는 헛수고를 한다면서 비웃더군요. 저는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고 그러다가 결국 안면에 강타한 주먹질에 쓰러졌습니다.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왜냐하면 눈을 떴더니 상황이 좀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이 출동해 있었고 바깥 사돈의 사주를 받은 주먹들이 몹시 당황하면서 수갑을 찬 모양새였습니다. 그 장면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튀어나갔죠. 구급차 소리도 들려오는 가운데 딸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아. 니 덕에 별일 없었어.
딸은 이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울먹거렸으나 저는 진심으로 딸 덕분이라 생각했었네요. 왜냐하면 가게로 주먹들이 등장하자마자 저는 등 뒤로 휴대폰을 감추고서 재빨리 긴급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건 바로 버튼만 연속으로 눌러도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기능이었습니다. 딸이 설정해줬던 것이었어요. 제가 혹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크게 아프기라도 할까봐 그게 걱정된다며 해주었던 것인데 만약 긴급 연락이 가면 그때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공유해놨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던 딸은 긴급 연락까지 오니까 큰일이 났구나 싶어서 당장 신고부터 했습니다. 판단력이 무척 빨랐던 딸 덕분에 저는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경찰서로 끌려간 주먹들은 당황하긴 했어도 뻔뻔한 모습을 유지했고요. 나를 상대로는 절대로 안 되지. 게임이 안 돼. 바깥사돈 또한 오만하게 구셨습니다. 만약 저와 딸에게 숨겨진 구석이 없었다면 바깥사돈의 호언장담대로 저희 부녀는 그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비장의 수를 쓰기로 했죠. 처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다 살펴오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저희가 앞에 나타나서 혹시 돈이라도 달라고 할까봐 그런 게 걱정이셨을 테죠. 저는 몰라도 제 딸은 핏줄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습니다. 제 딸을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엄청난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처가에서는 사건 해결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는 정말 빵빵하게 고용을 하더군요. 게다가 처가는 든든한 배경까지 있었으니 오만하게 굴던 바깥사돈이 놀라서 깨갱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요?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말을 하시오. 다 들어줄 테니까. 당신의 추악한 민낯이 밖으로 다 드러나고 생각지도 못한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납작 엎드리시더군요. 저는 딸이 원하는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건 깔끔한 이혼이었어요. 아빠, 저 이제 콩깍지 다 벗겨졌어요. 딸은 이제 사위놈이 징그럽다고 했습니다. 바람까지 피웠던 놈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스스로가 한심하다며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했죠. 바깥사돈이 보낸 주먹들에게 제가 맞고 쓰러진 걸 봤을 때 딸은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해요. 사위놈은 처량하게 제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었고요. 각종 명목으로 돈을 다 챙겨서 딸은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얼굴이 개운하고 후련해 보여서 저는 안심이었네요. 제 팔자를 딸이 닮은 것인가 싶어서 사실은 내심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저보다 나은 딸이었으니까요. 금세 회복을 해서 더욱 기운찬 일상을 보냈고 심지어는 아주 괜찮은 놈하고 바로 연애도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주 기특했네요. 그리고 이혼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 다 들었어. 언제 한번 우리 셋이 함께 만나서 얼굴이나 볼까? 저는 그 입에서 우리 셋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간 사실혼 관계 정도는 있었으나 정식으로 재혼을 하지 않고서 살아왔었더라고요. 이제 와서 만나봤자 득보다 실만 있을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몇 주 뒤 다시 연락이 와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또 고민하다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침묵을 지키더군요. 저는 이혼한 아내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해줬고요. 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딸이 자기 엄마를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식에 자기 엄마를 부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저 몰래 두 사람이 만났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도 못 해줬고요. 이만큼 살았는데 아직 쉽게 답을 못 내리는 것들이 있네요. 어떤 길이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시숙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사연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글도 잘 못 쓰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좋은 시댁을 만났습니다. 제 집이나 시댁이나 가정 형편은 비슷했는데 솔직히 요새 인터넷을 보거나 그냥 지인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셨다면 알겠지만 시부모들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게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남편 될 사람한테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도 거의 못지않게 나서서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시 사정상 분가를 못하고 시댁에서 한동안 같이 살아야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노총각으로 살아온 시숙이랑도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물론 남편은 저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우리 형도 한평생 나 잘 되라고 자기 희생한 사람인걸. 당신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안 그래. 오히려 잘해주면 잘해줬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휴, 그런데 막말로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남편 본인이야 오래 연애해왔고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 어느 정도 성격을 안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거지. 시댁 식구들까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안심하라는 얘기 듣고 결혼해도 예상치 못한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며느리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진짜 당신 믿고 결혼하는 거다. 알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고 어지간한 시집살이는 견딜 생각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처럼 저렇게 새는 듯 이야기하긴 했지만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결혼하게 된다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기쁘네.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해요. 내 동생이 오냐오냐 자라서 가끔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주저 말고 혼도 내고 그래요. 너무 받아주지 말고. 근데 확실히 상견례 때 보니까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숙도 그렇고 인성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잠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심 남편이 괜히 자기 가족 흔들려고 하는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생활해본 시부모님과 시숙은 저의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시집살이?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라도 하고 있을라 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는 자기랑 같이 일하자면서 손을 거들어 주셨고 이는 시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희가 분가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 집이나 시부모님 집이나 자식들인 저희가 버는 돈으로 거의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새로 얻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에도 1년에서 2년 정도만 시댁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고 그 뒤로 천천히 분가 계획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시숙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신혼인데 어머니랑 아버지까지 신경 쓰기 힘들지 않니? 나야 결혼할 생각 없고 지금 이대로 부모님이랑 지내는 게 좋지만 너는 아닐 거고. 특히나 너희 아내는 더욱더 그럴 거 아니야. 생판 모르는 집에 시집 와서 여러모로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잘 대해주는 거 정말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너랑 둘이서 오붓하게 신혼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시간에 부부끼리 시간도 못 보내고 시댁살이를 한다는 게
내가 다 미안해서 그래.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온 돈 있으니까 이 돈으로 너희 신혼집부터 찾아서 빨리 분가해. 그리고 가끔씩만 여기 들려줘. 안 그래 보이셔도 우리 부모님은 너희 없으면 적적해 하실 것 같으니까. 남편이 평소에 진짜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것도 없고 가끔 보면 감정이 메말랐나 싶을 정도로 무미건조한 사람이어서 저는 이 사람이 평생 이런 모습을 보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진짜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안방에 들어오는데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물이 날만 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체 어떻게 시숙은 아무리 남편이 자기 남동생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시숙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도 잘 챙겨주시는 편이었어?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시숙은 남편에게 있어 세 번째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자식을 모두 공부시킬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첫째인 시숙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숙은 그때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먼저라며 자기는 시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고 모든 지원을 제 남편에게 해줬더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외동이라서 형제가 있는 기분을 잘 모르지만 만약 저한테 이런 형제가 있었다면 저는 정말로 무릎이 으스러질 때까지 업고 다녔을 겁니다. 나는 진짜 우리 형한테 꼭 보답할 거야. 형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입 싹 닫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어? 민망하실까봐 앞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가끔 친구들한테 저희 시댁 식구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시숙을 언제나 천사 같은 시숙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시댁 식구를 그렇게까지 극존칭을 써가면서 부르냐며 화를 내던 친구들도 제 남편 이야기에 신혼집 얻어줬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감격받은 얼굴로 야, 천사 같다고 할 만하다. 날개는 달고 있으셔? 라면서 인정을 했죠. 아무튼 시숙 덕분에 저희는 생각보다 일찍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숙도 그렇고 다섯이서 북적거리던 집에서 둘이나 빠져나가 적적하고 외로우실까봐 무조건 주에 한 번씩은 찾아갔어요. 남편이 바쁘면 저라도 혼자 갔습니다. 아이고, 집도 먼데 뭘 여기까지 와. 명절이나 생일 때만 오면 되지. 저도 남편이랑 맨날 집에 둘이 있으면 심심한걸요. 이럴 때 어머님 얼굴도 보고 그러는 거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온 마음을 다해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숙 생신이 다가오면 저희 가족 입고 먹을 거 아끼면서도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선물 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찾아가지 못하는 평일에는 전화도 자주 드렸고 그냥 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영영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분가를 한 지 딱 2년이 되던 해 시부모님이 동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와 남편 둘 다 당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진짜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연락을 받은 병원으로 향하는데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당시 운전하던 기사님이 무슨 일이냐며 계속해서 휴지를 뽑아 건네주고 그럴 정도였어요.
불이 나게 달려간 병원에서 시숙은 전에 없던 헬쓱하고 창백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을 못 본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새 폭삭 늙은 듯한 시숙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치솟아서 저랑 남편이랑 시숙을 끌어안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과 시숙은 저희 결혼 이후에는 시골에서의 생활을 접고 서울에서 올라와서 지내고 계셨는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숙은 원래 살던 시골로 내려가서 혼자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더군요. 꼭 당장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요? 저희랑 조금 같이 사시다가 나중에 영 서울 생활이 맞지 않으시면 그때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숙이 두 분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살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나 남편이나 같이 얼굴도 보러 가고 밥도 먹지, 시골에 가서 살게 되면 솔직히 몇 개월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저희랑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숙은 절대 반대라면서 원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내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네. 명절 때는 그래도 얼굴 꼭 보는 걸로 해요. 라며 결국 시골로 떠나셨습니다. 시숙은 농사일이 적성에 맞는지 시골로 돌아간 이후 원래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 사셨죠. 가끔 시숙이 서울로 올라오거나 저와 남편이 시간을 내서 시골로 내려갔을 때 종종 저희는 만나는 사람 없냐고 슬쩍 여쭤봤지만 시숙은 언제나 나이 먹고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뭐. 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남이 결혼하고 안 하고를 신경 쓰는 것만큼 오지랖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되도록 시숙이 살아가는 방식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에게,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다 보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시숙은 저희가 오면 티를 안 내려는 듯 했지만 엄청 얼굴이 밝아졌고 저희가 떠나는 날만 되면 미묘하게 축 처져 있는 분위기를 보였거든요. 혼자서 생활하는 게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좋은 신부감 하나 찾아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솔직히 정말 혼자 사는 게 괜찮아 보이셨으면 나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우리 형 나이대로 선을 보게 할 만한 사람은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국제결혼을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시숙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제법 돈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55이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나이 이야기 안 하고 시숙의 사진을 보여주면 환갑 넘었어?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외국에서 신부를 구하면 국내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시간이 될 때마다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보면서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일반적인 국제결혼 있잖아요. 남자는 나이가 많고 신부는 막 30살, 40살. 사실상 판매가 되는 것처럼 결혼하는 그런 국제결혼을 시켜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요새는 그런 종류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시선이 안 좋기도 하고 시숙의 성격상 단순히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니만큼 시숙과 인품도 잘 어울리고 옆에서 시숙의 일을 잘 보조해가면서 알콩달콩 잘 살만한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냥 어린 신부를 구하는 거면 모를까
조건을 여러 가지 걸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업체에 연락을 하더라도 시숙에게 딱 맞는 상대를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희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여기저기 국제결혼 업체에 연락을 하고 있단 말을 듣자 시숙은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를 만류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희로서도 더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아마 반년쯤 지났을 거예요. 남편도 저도 너무 바빠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시숙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간히 전화 몇 통 주고받는 것만이 유일한 연락이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꼭 시간 내서 찾아뵈러 가야 하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퇴근 후에 시숙에게 연락을 했을 때였습니다. 얼굴 못 보러 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자 괜찮다던 시숙은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에 둘이 내려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해. 식은 따로 안 할 거고 아마 혼인신고만 할 것 같은데 일단 집에서는 같이 살고 있거든. 일부러 둘 먼저 소개시켜주려고 혼인신고는 안 한 상황이야. 그러니 다음에 시간 괜찮은 날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내려와. 라더군요. 평생 여자 얘기 한번 안 꺼냈던 시숙이 그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결혼하고픈 여자가 있다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이미 같이 살고 있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전화 끊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알렸는데 남편 역시 깜짝 놀라서는 바로 이번 주말에 내려가자고 자기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겠다고 해서 미리 기차표부터 끊어두고 그 주 평일에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가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이틀을 싹 비워서 시숙한테 마침 주말에 시간이 나서 바로 내려가겠다고 부인 되실 분 소개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뒤에 남편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집에 도착하니 시숙이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 뒤편으로 결혼할 거라던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서 걸어오던 남편이 여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듯이 헉 소리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몰랐지만 저도 그 여자를 보고서 다른 의미로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진짜 다른 사람 생긴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진짜 치졸하고 나쁜 짓인 거 알거든요. 근데 진짜 태어나서 인간의 턱이 4겹인 건 처음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날씬한 편은 아니에요. 보통에서 통통 오가는 그런 평균적인 여자 몸매입니다. 시숙 아내 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델 체형의 호리호리한 사이즈의 여자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살이 너무 심각하게 쪄 있더라고요. 거짓말 안 치고 키는 160 안 되는 저보다 좀 작은 편이었는데 몸무게는 못해도 3자릿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그러네요. 잘 오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성격은 좋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당황스러움을 없애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성격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기껏 고개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했더니 그런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엄청 도도하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휙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시숙 와이프가 될 사람 치고는 너무 별로인 여자라서 남편 옆구리를 툭툭 건드리며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는데 남편이 제 귀에다 대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이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동창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동창에서 끝났다면 그저 기막힌 우연이네 하고 생각했을 거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반에서 성격 안 좋기로 유명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왕따라고 하면 왕따를 시키는 애들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 경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먼저 반 아이들끼리 이간질하고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어서 그걸 원하지 않았던 반 아이들은 저 여자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그 여자가 또 그걸 선생님한테 이르고 해서 문제가 커졌다나 뭐라나. 아무튼 남편한테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 여자가 더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시숙이 저희가 왔다고 상을 차리는데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엄청 큰 땅콩 한 봉지가 있었는데 무슨 껍질도 안 까고 그거를 와그작 와그작 씹으면서 한가롭게 TV나 보고 있고 보다 못한 제가 시숙을 도와드리러 부엌에 갔습니다. 일부러 그래도 결혼할 사이면 이런 일은 같이 하셔야죠. 라고 말했는데 참 착하고 바보 같은 시숙은 자기는 괜찮다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원래 이런 집안일은 남편이 해야죠. 아휴, 아주버님도 참. 어쨌든 이것저것 차려서 상을 차려갔는데 그 여자는 수고했다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리곤 바로 손가락부터 들고 무슨 돼지가 여물을 퍼먹듯 와구와구 숟가락질을 하며 입으로 밥그릇을 거의 밀어넣다시피 식사를 하는데 그거 실제로 보면 입맛 진짜 뚝 떨어져요. 저 어지간히 비위 좋은 사람이라 학창시절 친구들이 농담 삼아서 너는 옆에 벌레 시체가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다 비울 사람이야 라고 그랬는데 그런 저라고 하더라도 그 여자랑은 절대 밥을 같이 못 먹겠더라고요. 침이 잔뜩 묻은 숟가락으로 쓸데없이 온 반찬 그릇을 다 뒤적이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는 핑계를 대면서 간신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전화를 하고 들어온다며 저희보다 조금 늦게 숟가락을 들었는데 남편 역시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저랑 똑같은 이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남편을 슬쩍 마당 밖으로 부른 다음에 저 여자 밥 먹는 것도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아? 라고 했더니 자기는 다른 거 신경 쓰느라 그것도 못 봤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까 저희가 밥을 준비할 때 남편은 동창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자기 형이 저 여자랑 결혼하게 생겼다. 혹시 뭐 아는 거 있냐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여자가 생긴 거나 성품도 성품이지만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도 있고 애까지 2명이나 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시숙을 불러 따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저 여자 이혼하고 애 2명 있는 거 알고 만나는 거지? 아휴, 당연하지 그럼. 문제는 시숙이 이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숙은 그런 게 뭐가 문제냐며 얼른 다시 들어오라 했고 남편은 시숙이 떠난 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형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해. 그거 아니면 제가 우리 형 같은 사람을 거들떠볼 이유도 없어. 제 생각도 같았어요. 저희가 와도 잘 보일 생각은커녕 저렇게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시숙을 전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단단히 한마디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남편과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한 건 그 여자의 행동이었어요. 갑자기 저희가 들어오니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다 먹었으면 설거지 할까요? 근데 설거지를 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꿈쩍도 안 하더군요. 보다 못한 시숙이 민망해서 상을 들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 동안 그 여자는 계속 과자만 오도독거렸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여자가 욕이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열이 받은 남편은 시숙이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여기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우리 형 가지고 놀아보려고? 꿈도 꾸지 마.
내가 여기서 떡 버티고 있는 이상 너 절대로 우리 형이랑 결혼 못해.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저도 놀라 남편을 말리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진짜 어지간히 철판이더라고요. 아, 기막혀.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어따 대고 너너거려. 너 동창이라고 나 업신여기나 본데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결혼이라도 막으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시숙이랑 마음 깊이 사랑하는 사이이며 어쩌고 저쩌고. 자기 밑에 딸린 아이 둘도 시숙이 대학까지 전부 보내주기로 했다는 데다가 저랑 남편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바로 혼인신고도 할 거라면서 네가 이제 와서 막는다고 될 것 같아? 라며 아주 뻔뻔하게 낯짝을 내미는데 도저히 말로는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자, 잠깐만. 그만해요, 둘 다. 일단 제가 너무 고조되어 있는 것 같은 두 사람을 말리려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어깨를 퍽퍽 소리나게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나가 진정을 시킨 뒤 시숙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마침 시숙이 가게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는 시숙의 팔을 붙잡고 집 근처의 외진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죠. 형, 나 평생 안 볼 거야? 나 진짜 형이 누구랑 결혼해도 다 받아들일 자신 있는데 걔는 안 돼.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나 다시는 형 안 볼 거야. 저도 어떤 분이랑 결혼하시든 진짜 행복하게 살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판 남인 제가 봐도 저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진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모습 못 봐요. 아니, 100kg은 훌쩍 넘어 보이는 사겹살 턱을 가진 여자가 정말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성품이 착하면 그 마음씨에 반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밥 차리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나 없고. 우리 말 들어, 형. 우리가 형 인생 구원해 주는 거니까. 남편은 그때가 자기 인생 처음으로 시숙한테 대들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숙은 저희 말을 아예 무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며 어떻게든 그쪽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애절하게 시숙의 팔을 붙잡고 제가 진짜 더 좋은 사람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생긴 건 물론이고 마음씨도 착해서 평생 같이 살아도 모자람 하나 없는 여자. 꼭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시숙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려는 찰나 뭔가 눈치를 챘는지 그 여자가 쿵쿵거리며 뛰어와서는 우리 자기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라며 다짜고짜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이봐요. 아까부터 예의 없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 우리 초면인 거 몰라요? 처음 얼굴 보는 사이에 갑자기 반말하는 싸가지는 어디서 배운 거야? 제 말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 말에 대한 반박을 몸통 박치기로 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육중한 몸에 부딪힌 제가 마치 장풍을 맞은 것처럼 붕 떠서 날아갈 것이라고는 더욱더 상상도 못했죠. 억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땅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어지러운 골을 부여잡고 그 여자를 보는데 씩씩거리는 것이 한 마리 성난 투우소 같았습니다. 놀란 남편이 급히 다가와 부축해주길래 몸에 기대서 비틀비틀 일어나는데 시숙이 그걸 보고 나서야 정말 그 여자랑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당신 이렇게 기본도 안 된 사람일 줄 알았으면 지금껏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야. 당장 꺼져. 우리 집에서 나가. 그 이후 시숙은 장난처럼 저한테 참한 신부감 기다린다며 농담을 하고는 하는데
진짜 시국이 좀 괜찮아지고 나면 회사 언니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어떻게든 시숙한테 잘 맞을 만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해봐야겠어요. 현재는 제가 따로 아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시숙이 국제결혼은 원치 않는 듯 하니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봐야겠죠. 모쪼록 그 누구보다도 착한 저희 시숙이 이런 이상한 여자 말고 남은 한평생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성품 좋고 고운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희 부부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을 보다가 제 이야기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시아버지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도 한 5년 정도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시부모님이랑 산다고 하면 일단 학부터 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렇게 며느리한테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보다도 더욱 세련되고 멋을 아는 분들이어서 함께 지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 팔짱 끼고 동네 카페 순회 다니면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우리 이대로 평생 분가 안 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시부모님과 살았던 것 자체가 원해서라기보단 저희가 분가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가끔 농담 삼아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려고 어서 나가서 너네들끼리 결혼 생활도 좀 즐기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러기나 말이야. 내 며느리랑 아들놈이 함께 있으니까 이 양반이랑 오붓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 라며 말하기도 했죠. 아유, 어머님,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저희랑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허이구, 말이나 못하면. 적어도 몇 년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실 거라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당일날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영부영 3일장을 치르고 축 처진 분위기로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가 셋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저희였지만 시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두 분 금술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밖에 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날에는 늘 다정하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면서 어지간한 젊은 커플보다 훨씬 더 다정했습니다. 집에서도 맛있는 반찬은 시아버지가 먼저 골라 시어머니 밥그릇에 올려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내가 우리 할망구 만나서 복 많이 받았지. 그럼 그렇고 말고. 술을 마시면 저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놓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였기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 누구보다 슬플 수밖에 없죠.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평소 좋아하시던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식사도 걱정이 될 정도로 적게 하셨죠. 아버님, 요새 식사하시는 양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밥량이 줄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저희 생각해서라도 밥은 많이 드세요.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흔히 시부모는 남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 가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슬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겐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시아버진 돌연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다시 시골 내려가서 조금 조용히 살아야겠다. 네? 시골을요? 원래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서로 사정이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는 와중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조금 팔아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얻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였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부모님들도 계속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대뜸 이렇게 시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시골 생활을 종종 그리워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정황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충동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저희가 일하면서도 시간 내서 찾아뵙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외로울 게 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내 시골에 내려가서도 안부 전하는 하마. 그러나 아버님이 단호하게 나오는 데는 장사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그 뒤로 일주일간 더 같이 살다가 혼자 시골로 내려가셨죠. 졸지에 저희는 신부님과 같이 살던 집에서 둘만 살게 되어 분가 아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나가는 말로 하셨듯 둘이 살게 되어 오붓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두 분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서 저희끼리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막 그렇게 나아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보, 아버님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이랑 넷이서 같이 살 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 예전에야 시골에서 사셨어도 어머니가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잖아. 가끔 연락드려도 괜찮다고만 하시지 힘든 건 얘기 안 하시고. 나도 아버님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지. 정말 힘드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믿고 우리는 우리 삶 열심히 살자. 시아버지랑은 주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는 시간 외에도 저와 남편이 몇십만 원씩 용돈을 드리곤 했는데 용돈을 받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시아버진 처음에 내가 무슨 용돈이야. 시골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너네 생활비에나 보태 써라. 라며 거절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서울에서도 멋쟁이셨잖아요. 시골에서도 멋쟁이처럼 사시려면 이 정도 품위 유지비는 받으셔야죠.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능청을 떨며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좀 웃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처음 시골로 돌아가고 반년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반년이 지나고서부터 시아버지가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가야, 미안한데 혹시 이번 달 용돈 조금만 더 줄 수 있니? 라고 연락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괜찮은 취미 활동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며 그때마다 용돈을 붙여드렸죠.
그런 부탁이 자주 있진 않았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일까요? 근데 한 1년쯤 되던 때부터는 한 달에도 여러 번 돈을 붙여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떨 때는 5만 원만 더, 어떨 때는 10만 원만 더. 당시 저희 부부가 드리던 시아버지 용돈이 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따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드렸을 텐데 시아버지는 시골에서도 작게 농사일을 하고 있으셔서 굳이 저희 용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껏 저희가 드렸던 용돈도 너무 남는다며 저한테 조금 적게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달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6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하고 100만 원도 훌쩍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혹시 저희가 주는 용돈 보통 어디다가 많이 사용하세요? 그냥 뭐 친구 놈들 만날 때 술도 마시고 해서. 말끝을 흐리는 게 평소 시아버지 같지 않았지만 추궁하고 싶진 않았기에 그렇다고 하고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두 달 정도는 더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당장 저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만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심지어는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전화 내용을 듣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로 용돈을 어디다 쓰냐고 물었던 게 계속 마음에 남아 계셨던 모양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천천히 말씀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몇 년간 서울에서 저희랑 함께 살던 시기에 시골에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편의상 시골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없는 동네는 아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깡촌처럼 평생 같은 사람들만 보고 자라오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몇 년 만에 시골로 돌아가니 원래 친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마침 나이도 비슷하니 친구를 좀 사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고스톱 치네? 나도 좀 껴줄 수 있어? 시골이나 서울이나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사람들 사귀면서 놀고 그러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사시는 곳에도 큰 노인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길 가니까 다들 고스톱을 치거나 하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간 노인정 고스톱판이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좀 크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치던 고스톱은 기껏해야 점당 10원. 아니면 돈을 아무것도 안 걸고 몇 시간 내리 고스톱을 치다가 나중에 많이 이긴 사람이 혹은 많이 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걸리나 대접해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그때랑 기본적인 돈의 액수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심 자신이 고스톱에 자신이 있었기에 돈 까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고스톱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치는 족족 무조건 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졌다고요? 응, 나도 고스톱 때문에 아들 부부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어리석은 짓이란 것도 잘 아는데 계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정말 나이 먹고 주책이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며 저희에게 사과하셨어요. 전화를 끊으니 내심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명절 때 같이 고스톱 치면
아버님이 절대 못 치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잃는 게 말이 되나? 명절 때면 저희도 다른 집 같이 가족끼리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제 기억상 시아버님이 화투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따지를 못한다니 그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참에 아버님이랑 이야기도 해볼 겸 조금 일찍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저희 없는 새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집안 한 구석에 빈 소주병이 1열 정도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술이에요? 이거 설마 아버님이 혼자 드신 거예요? 응, 그래 왔니? 내가 술을 좀 마셨구나. 아휴,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술을. 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짜 처음으로 시아버지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고스톱이 원인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 제 눈도 맞추지 않으며 말씀해 주시지 않으려 했어요. 억지로 몇 시간을 설득한 끝에야 겨우 입을 여셨죠. 아버님, 이제부턴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네가 정 알고 싶다면. 그게...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시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시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이상했어요. 보면 패가 무조건 안 좋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점수를 따서 골을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면 무조건 독박 쓰고 그 뒤부터는 패가 귀신같이 안 나오고 꼭 뭐에 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연휴에도 노인정을 가냐고 여쭤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이번에 노인정 가실 때 저희랑 같이 가요. 어떻게 치시는지 궁금해서요. 너희도 같이? 네,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알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 대학교 때 마술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마술 공연을 보조하는 일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돈 받고 마술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은 카드 마술이었죠. 그만큼 누군가를 눈속임하는 기술, 특히 카드로 속이는 법을 많이 아는 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제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투를 치는 시아버지를 보자, 아, 저거 속임수네. 라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웬 할아버지 3명이 시아버지를 말 그대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날 몇 시간 동안 노인정에서 시아버지가 화투 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 새 노인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합이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도 화투로만 10만 원을 잃었죠. 이러한 속임수를 모르는 시아버지 입장에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티가 나지 않게 좋은 패를 주면서 나중에는 나쁜 패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운이었던 것처럼 나쁜 패를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0번에 한 번은 몇천 원 정도를 따게 하고. 보다 보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저렇게 돈을 빼앗았다니. 그날 시아버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투를 하나 샀습니다. 결혼하고서부터는 심심풀이로 마술을 했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손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연휴가 지나기 전에 그 노인들을 아주 휘어 잡아놓지 않으면 또 시아버지가 얼마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그때 같이 화투 치시던 분들이 속임수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이번 설날 연휴 끝나기 전에 아버님 잃은 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속임수를 썼다고? 아니, 전혀 안 보이던데. 아버님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밟아놓을 테니까. 약간 최후의 결투에 나서는 것 같은 비장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화투만 만졌어요. 그날 밥도 시아버지가 차려줬습니다.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화투만 잘 준비하래요. 그나마도 마술을 아예 놓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예 마술을 안 하고 살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응원받고 남편 응원받고 연휴 마지막 날,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데리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결전의 날이었죠. 저번에 봤지? 여기는 내 며느리랑 아들놈.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휴라서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번에 인사를 못 드려가지고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자인 양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스톱판을 흘끗 보면서 운을 띄웠죠. 어머, 고스톱 치고 계셨어요? 헉, 저 고스톱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아버님 대신에 제가 한번 쳐도 될까요? 아휴, 요즘 제 또래 사람들은 고스톱 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아버님 뵈러 왔을 때나 둘이 오손도손 치곤 하는데, 그래도 고스톱은 여럿이서 쳐야 제맛이 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아예 판을 다 짜고서 타짜 마냥 속임수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 더 그랬겠죠. 어쩌면 제가 같이 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냐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같이 쳐도 되고 말고.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똑같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응대하면서 패를 섞는데 보니까 그 노인들이 쓰는 화투는 표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패인지 다 알고 쳤다는 이야기죠. 일부러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몇 판은 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 제가 잃는 돈이 적은 판에만요. 아, 진짜 너무 잘 치시네요. 젊은 처자가 노인들 관록을 따라올 순 없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오는 길에 저도 서울 가서 연습 좀 하려고 화투 한 세트 샀는데 이거로 실력 좀 키워야겠어요. 아, 혹시 다음 판부터는 제가 산 화투로 고스톱을 칠 수 있을까요? 왜 저희 아버님이 화투도 손에 익은 놈이 잘 쳐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 화투로 고스톱을 연습하면 조금이라도 실력이 올라갈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한번 봐주실 수 없을까요, 어르신들? 아유, 뭐 어렵지 않지. 아마 제가 처음부터 실력 있게 점수를 땄다면 뭐라고 하든 절대 화투를 바꿔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몇 판 져줌으로써 제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그 전에 산 화투로 패를 바꿔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껏 속임수 고스톱만 친 사람이라고는 해도 평생 동안 그런 것은 아닐 거며 저처럼 젊은 여자 정도는 자기들 본래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투로 게임을 진행했고 그 뒤부터는 한 판 한 판 이겨갔습니다. 어머,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아이고. 어느샌가 점점 판돈이 커지더니 점당 1,000원까지 되었습니다. 한 판당 몇만 원씩 오가는 판인 만큼 절대 판돈이 약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이겨가면서도 노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기라도 할까봐 가끔은 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부터는 일부러 패를 섞을 때 술을 써서 저한테는 좋은 패만 오게 하고 다른 노인들한테는 속된 말로 똥패가 가도록 속임수를 썼습니다. 와, 광박이네요, 광박.
둘, 넷, 여섯, 일곱, 열. 3만 원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제자리 앞에 지폐가 두둑해지니 노인들 표정이 무슨 3일 반납 똥 못 산 사람 마냥 누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패를 낼 때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고스톱 못 치는 사람처럼 굴어서 이게 그냥 초심자의 행운인지 정말 제 실력인지 확신이 안 드는지 노인들은 쉽게 고스톱을 그만두자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떤가? 너무 쳤더니 좀 질리는 듯 하네만.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딴 돈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질리는 게 아니라 돈 잃은 것 때문에 애가 타서 그러는 게 뻔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척 말했습니다. 에이, 벌써요?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원래 8시간도 넘게 치신다면서요.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역시 고스톱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배워가는 느낌이 드는데 몇 시간만 더 같이 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누가 보면 불쌍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도 곱절은 많은 노인들이라 자존심은 있어서인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 거절을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 그 3명한테 총 3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유롭게 웃으면서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 장터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고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좀 쉬실 겸 국밥집에서 돼지국밥이나 한 그릇씩 드세요. 하곤 10,000원씩 드리고 시아버지랑 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너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휴 참 놀래 노자로세. 그리고 너무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아주 큰 돈을 땄어. 맞아. 당신 최고더라 진짜. 다시 봤어. 완전 영화 보는 줄 알았다니까? 심장이 얼마나 쫄리던지. 제가 최고죠, 아버님? 시아버지는 집에 가는 내내 제가 손에 들려준 300만 원을 꼭 쥐고는 순진한 줄만 알았더니 그렇게까지 고스톱을 잘 칠 줄은 몰랐다느니 그간 한 번도 고스톱 먼저 그만두자던 역사가 없었던 양반들이 꽁지 빠져라 내빼는 게 너무 웃겼다느니 게다가 제가 나오기 전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혹시 내일도 같이 고스톱 칠까요? 휴가 하루 더 쓰면 내일까지는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라고 했더니 셋이서 짠 듯이 아니.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보게나. 하며 불이 나게 나갔는데 그 모습이 웃겨서 배꼽 잡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타짜입니다. 시아버님도 저한테 전화를 걸 때면 타짜 전화 받았냐? 라고 하고 남편도 제가 퇴근하고 요리하면 이야, 타짜가 해주는 저녁은 어떨라나? 이러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당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노인은 시아버지가 동네 다른 노인들한테 저 양반들 사기 고스톱 치는 놈들이니까 어울리지 마 라고 이야기한 덕에 요새는 노인정에도 얼굴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또 시아버진 이후로 한 번도 용돈을 더 달라고 연락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요즘은 전화를 하면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게 너무 재밌다며 웃으시는데 시간 내서 그 사기꾼 할아버지들을 밟아주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동네에 내 며느리가 타짜야 타짜 라며 소문을 냈는지 저한테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동네 노인네들이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다. 그때 며느리 네가 그 양반들이랑 고스톱 붙어서 300만 원 판 딴 얘기 해줬더니 자기들이 너한테 고스톱을 배워야겠다면서 아이고
어찌나 웃긴지. 아무튼 내가 너 때문에 요새 동네에서 스타다, 스타. 라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꼭 와서는 같이 고스톱을 쳐달랍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 저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추석 되면 또 얼굴 뵈러 내려가서는 노인정에서 고스톱 강의나 한번 해볼까 싶네요. 모쪼록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분들 다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